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무역학의 2의 강의를 맡은 허문구라고 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지연되어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먼저 만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공부할 글로벌 무역의 이해는 전반적으로 무역이 무엇인가 하는 뜻은 이론과 실무가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숲을 그려보는 그런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교재는 탑북스에서 발간한 글로벌 무역 학개론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구입해서 본 슬라이드와 같이 공부하면 더욱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본 교재에 대한 전체적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은 총 5가지 챕터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글로벌 무역의 이의, 제2편은 글로벌 무역 이론 및 국제금융, 제3 국제무역 환경 및 무역 정책, 제4 무역 실무. 이 교재에서 이 과목에서 가장 많은 공부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제5편이 글로벌 경영이 되겠습니다. 제1편 무역의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역의 개념, 두 번째 무역의 특징, 세 번째 무역의 주체와 객체, 네 번째 무역의 형태, 다섯 번째 무역의 성격, 여섯 번째 무역학의 연구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무역의 개념, 무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언어, 관습, 법률, 제도 등이 서로 상이한 국가 간에 거주하는 당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간의 상거래다. 국내 간의 상거래가 아니라 국제 간의 상거래라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사람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언어도 아무래도 다를 가능성이 크고 상관습이나 각국의 법률, 제도 여러 가지가 다 다르죠. 그런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바로 무역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무역이라 하면 왼쪽에 있는 협의의 무역이 해당되는데요. 즉 국가 간의 상품의 수출입 행위를 말했었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visible trade, 소위 말하는 유형의 무역, 눈에 보이는 무역, 상품은 눈에 보이니까 이런 상품이라 하면은 원료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완제품도 들어가죠. 이러한 협의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지를 우리는 무역 수지라고 그럽니다. 한 국가가 무역 수지가 적자면 좋을까요? 흑자면 좋을까요? 당연히 무역이 흑자면 좋겠죠. 트레이드 서플러스가 좋겠죠. 트레이드 데피시트보다는 종래는 이렇게 무역하면은 상품 무역, 비즈블 트레이드였지만 광의의 무역, 요즘의 무역은 이러한 상품 무역 외에 자본, 용역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자본, 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국제 간의 상거래도 이제 무역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나 용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invisible trade, 무형의 무역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에는 또 종력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장단기 자본의 이동, 기술, 그다음 운송, 보험, 관광, 의료 이런 것들도 광의 무역의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와서 치료를 하고 가면은 그 쓰고 간 돈, 그것도 일종의 광의 무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지를 우리는 무역 외 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무역이라는 우리가 영어를 표현할 때 foreign trade 혹은 overseas trade 혹은 international trade 또는 world trade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foreign trade, 우리가 외국 무역, overseas trade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국과 타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질 때 자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로서 대무역이라고
무역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미무역, 한국의 대일무역이 됩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고 할 때는 국제 간의 교역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일정 지역 내에 있는 많은 다양한 국가 간의 무역을 총칭해서 사용합니다. 즉, 특정 지역 내 국가 간의 무역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국제무역, 유럽의 국제무역,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월드 트레이드, 세계 무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계 전체의 무역 관계를 총칭할 때 사용합니다. 즉, 범세계적으로 무역 관계가 포함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제는 전 세계가 무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죠. 세계 무역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위축된다. 무역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무역의 특징은 뭘까요? 무역은 해상 의존성이라는 것도 있고 기업 위험성도 존재하고 산업 연관성도 있고 국제 관습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역의 특징은 해상 의존성부터 한번 볼까요? 무역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두 국 간의 운송은 주로 항공이나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내륙 국가들, 유라시아의 바다가 없는 국가들 간에는 항공 해상이 아니라 철도 운송이나 도로 운송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 간의 무역은 항공과 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항공 운송은 짧은 시간에 운송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많은 물동량을 움직일 수 없고 운송비가 해상 운송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철도 육상 우선 반대로 바다를 사이에 둔 국가끼리는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날 무역은 거의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을 상황을 봤을 때 전체 물동량의 99.7%가 해상 운송에 의존을 하고 있고 0.3%만이 항공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무역의 특징은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품 자체의 위험도 있습니다. 수출지의 판매업자로부터 수입지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시간적, 공간적 차이 때문에 교역 대상 물품의 운송과 보관 중에서 상품 자체의 물리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 리스크를 physical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무역의 특징은 또 신용 위험이 있다는 거죠. 거래 상대장의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관섭이 상이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크레딧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은 가격 변동 혹은 환 변동이라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역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격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세금 등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무역에 참여하는 업자들에게 위험 요소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환 변동 위험은 무역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1달러에 1200원의 환율을 적용할 때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거래가 마무리되고 실제 있어서 10,000불을 수출했다면 10,000불을 받을 때 실제 가격이 딱 환율이 900원이 되었다면 수출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입게 되면서 어떨 때는 수출을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입업자의 경우에 1달러가 1,000원 한다고 생각하고 수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물건을 받고 돈을 줄 때 1달러가 1,200원이 되어버렸다면 혹은 IMF 같은 경우는 1달러 2,000원 가까이 되면서 2배 이상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업자들이 폭망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죠. 세 번째는 산업 연관성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국제분업이 이제 발달됐죠. 모든 완제품 하나가 한 국가에서 원재료를 만들어서 혹은 부부품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값싸고 좋은 지역 국가에서 소싱해서 상품을 수입해서
완수시키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확대가 되면은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유니트 코스트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고용이 확대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은 산업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 네 번째 무역의 특징은 국제 상관섭성입니다. 무역 거래 규범으로서의 국제 상관섭은 이주적인 국가 간의 법률 행위를 정형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인코텀스 같은 경우 바이어와 셀러 간의 상관섭을 표준화시킨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코텀스는 ICC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 왔죠. 옆에 있는 UCP 마찬가지로 신용장 통일 규칙인데요.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해상운송의 표준 룰을 정한 것이 바로 1924년에 만들어진 헤이그 룰도 있습니다. 또 보험 같은 경우 런던 보험자협회에서 만든 ICC란 조항도 있습니다. 앞에 국제상업회의소의 ICC와는 전혀 관계없이 Institute Cargo Clause라고 하는 런던 보험자업자들의 적합보험 약관이 되겠습니다. 또 중재 같은 경우는, 중재는 다음에 따로 배우겠지만, 중재, arbitration 같은 경우도 뉴욕 협약이라고 해서, 뉴욕 컨벤션이라고 해서 각국 간의 중재 조항에, 중재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똑같이 중재 조항을 적용하는 이런 표준적인 상관섭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역의 특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무역의 주체와 객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의 주체란 무역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무역의 객체는 무역의 대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란 말을 영어로 subject라고 그러고 객체란 말을 object라고 이야기하죠. 무역의 주체는 우리나라 현재 대무역법상, 한국의 대무역법상 무역의 주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무역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다. 그래서 이는 무역업자나 무역대리업자, 무역위임자, 무역대행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무역업 자체가 자유화되었습니다. 무역업이 자유화되었다는 뜻은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사업자 등록증만 만들면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여러분들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앞에 당구장의 사장님도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무역업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역의 객체, 무역의 대상은 뭐냐? 앞에도 우리가 유형의 무역과 무형의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전통적인 무역의 객체는 goods,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용역, 자본, 기술, 일 모든 것들이 해당된다고 했죠.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법무, 법이란 뭡니까? 외국 변호사로부터 우리가 컨설팅을 받는 경우, 회계, 디자인, 컨설팅,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익숙합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게임, 영상물, 음악, 전자서적, DB,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모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클릭 한 번에 바로 온라인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수입이 되는 형태가 되죠. 이런 서비스들 역시 요즘은 무역의 객체, 대상이 됩니다. 또 자본도 사고 파는 대상이 되고요. 기술 역시 무역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권이라든가 의장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IPR이라고 하죠. 지적재산권을 Intellectual Property Right라고 합니다. 이런 지적재산권도 무역의 대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무역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무역의 형태는 크게 봐서 직접 무역, Direct Trade와 간접 무역, Indirect Trade,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무역은 일본의 직접 무역, 수출업자와 수입자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간접 무역, 인다이렉트 트레이드도 다양하게 무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 무역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중개 무역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handising Trade라고 하는데요. 물품의 인도와 대금 결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제3자가 개입하여 수출입 중개가 하고 중개인은 단순히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바로 중개 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통과 무역이라고 있습니다. Transit Trade요. 물품이 제3국을 거쳐서 수입국으로 전해지는 형태의 무역인데요. 이때 제3국은 자기 나라를 지나갈 때 혹시 뭔가 물건에 대해서 핸들링 해줬으면 노임이라든가 또 통과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스위치 무역, 스위치 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수출업자가 직접 체결하고 이행도 직접 하지만 계약 대금의 결제에 있어서는 제3국의 업자인 스위처가 개입해서 결제 처리해 주는 게 바로 스위치 무역이 되겠습니다. 또 간접 무역의 한 형태는 중개 무역이라고 있습니다. Intermediary Trade라고 하는데요.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해서 원형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무역의 형태가 이에 해당됩니다. 수출상은 수입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를 취하게 되는데요. 중개 무역으로 제일 성공한 국가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이 되죠. 다섯 번째는 가공 무역이라고 있습니다. Processing Trade. 원재료를 외국에 수입해서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무역 형태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수출 드라이버 정책, 수출 진흥 정책을 펴면서 시행한 형태가 바로 이 가공무역이죠.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원이나 원재료를 수입해서 이를 가공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형태를 지었죠. 그리고 중국이 경제 개방되면서 경제 발전을 해서 취한 정책 이것이 이런 가공무역 형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우회 무역이 있습니다. Roundabout Trade. 이국 간 무역에서 상대 국가의 직접적인 수출입 형태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3국을 경유시키는 무역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을 규제한다든가 또 이란같이 외환을 통제한다든가 이렇게 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우회 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계 무역이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상품, 기술 등을 수출하고 이와 관련해서 수출 가액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대형 제품으로 구입하는 무역이 되는데요. 연계시킨다는 거죠. 연계 무역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바터 무역이 있습니다. 바터 트레이드라고 해서 전통적인 물물 교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란에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그 금액만큼의 원유를, 크루드 오일을 받는 형태가 바터 무역이 되겠죠. 구상무역이라고도 있습니다. Compensation Trade라고 있어요. 수출입에 따른 대금 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이 되겠습니다. 대응 구매도 있습니다. Counter Purchase라고 해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입업자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 형태가 되겠습니다. 선구매라고도 있습니다. Advance Purchase라고 해서 대응 구매하고 반대의 개념인데요. 선 수입하고 그에 대한 만큼의 수출을 하는 형태가 바로 선구매가 되겠습니다. 상계 무역도 있습니다. Offset Trade라고 하는데요. 수입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자재를 수출국이 수입해서 수출품에 결합시켜서 수출 대금의 일부를 상계시키는 거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삼각무역도 있습니다. Triangle Trade라고 하는데요. 수출입국 사이에서 제3국을 개입시켜서 무역 불균형을 제3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수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무역 형태가 Triangle Trade 되겠습니다. 무역의 성격은 기업 경제적인 성격과 국민 경제적 성격,
세계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경제적 성격이란 것은 경제 주체인 개별 무역기업이 재화와 서비스 등 같은 경제 객체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경제활동이다. 일단 제일 작은 단위가 기업 단위로 무역이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역은 그것보다 상위의 개념인 국민경제적 성격도 가집니다. 무역 거래는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국가 사이의 교류로 나타나면서 각국의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별 기업의 무역은 기업의 매출액 증대뿐만 아니라 결국 국제 수지의 개선, 악화, 투자 증가, 투자 감소, 고용 증대, 고용 감소 이와 같은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역은 또 세계 경제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걸로서는 시장이 확대되거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인구가 3억 5천이 넘지만 미국 자체 내수 시장만으로서는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한 나라의 국민 경제는 무역을 통해서 다른 국민 경제와 연관을 맺어서 세계 경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무역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학문적으로서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음 1, 2, 3번 같은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역 국제 경제 및 국제 통상 환경도 무역학의 공부 범위가 되겠습니다. 무역의 이론, 무역 정책, 국제 금융 이론, 국제 통상 환경이 되겠죠. 무역 실무는 무역 당사자가 무역 거래를 실행하는 실천적인 측면의 실무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무역 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들을 살펴보는 대상이 될 겁니다. 무역 계약이라든가 운송, 결제, 해상보험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또 국제 경영적인 측면도 무역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기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영 전략도 무역학에서 다룰 수 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12페이지를 보면은 무역 관련 통계 지표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었으면 좋을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의존도란 말을 우리가 언론의 지상에서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이는데요. 한 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뜻은 국민 총생산분의 무역 총액이 되겠습니다. 무역 총액이 국민 총생산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는 이야기가 되겠죠. 1인당 무역액은 총 인구 대비 무역액의 총액이 얼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와 1인당 무역액은 좀 이따가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화 가덕률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수출액에 있어서 얼마나 수입 원자재액을 뺀 금액을 빼면은 실제로 수출에 기여한 정도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외화 가덕률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수출액에서 수입 원자재를 뺀 것을 수출액으로 나누어서 그걸 100분율로 하면은 외화 가덕률이 되겠습니다. 외화 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 원자재에 대한 비중이 작고 국내에서 만든 제품의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한 가공무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입 원자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화 가동률이 낮아지겠죠. 그렇다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가공무역보다는 바로 외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각국은 경제체제 혹은 무역체제를 바꾸려고 할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 한국의 명목 GDP는 약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수출이 약 6천억 달러를 차지했고 수입액이 약 5,400억 달러를 차지했었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의존도는 명목 GDP 대비했을 때 약 70%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1인당 수출입액의 경우 총인구 약 5,100만 명을 생각했을 때 수출은 1인당 금액이 11,000불 정도, 수입은 1인당 금액이 10,000불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약 2만 불의 수출에 기여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1장을 마치면서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간접무역의 하나로서 무슨 무역은 제3자가 개입해서 물품의 인도와 대응결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중개는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죠.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연계무역의 하나라서 무슨 무역은 수출액에 따른 대응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무슨 무역이었습니까? 구상무역이었죠. 세 번째, 한국과의 무역 의존도란 국민경제에서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총무역에서 국민 총생산 GDP를 나누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제2편 글로벌 무역 이론 및 국제금융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무역 이론은 무역 이론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될 텐데요. 시기에 따라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고전적 무역 이론, 근대적 무역 이론, 현대 무역 이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론이라 국제무역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론이란 말을 앞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접하게 되는데 영어로 했을 때는 먼저 이론 이전에 가정이라든가 가설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영어로는 hypothesis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접할 때 가정이나 가설이란 뜻은 아직 잠정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정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theory, 이론이란 뜻은 성공적으로 시험된 가설, 이론은 가설보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가설이 사실로 검증된 빈도수가 많을수록 이론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이라고 해서 반드시 100% 정확하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그 100%에 가까운 게 바로 법칙, 로가 됩니다. 동일한 여건 하에서 항상 참이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법칙으로 인정받는데요.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든가 많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죠.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는 참일 가능성이 많은 법칙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거나 공부한다면은 그 이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역의 발생 원인, 무역의 패턴, 그다음 무역 교육 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균형 교역량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리고 무역의 효과는 무엇인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역 이론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학자로서 계속 공부를 해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논문을 낼 수 있는 대상들이 이런 주제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국제무역에 대해서 이런 배경이라든지 원인을 만드는 각종 이론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가정을 가지고서 이 가정하에서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정을 대한 공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태적 분석을 가정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태적, 동태적이란 말 기억납니까? 정태적이란 뜻은 영어로 static이라고 표현하고요. 동태적이라고 할 때는 dynamic이라고 하죠. static은 그야말로 시간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dynamic은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태적 분석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해도 자국의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생산 요소가 변화가 없다는 걸 가정한다는 거죠.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것들이 토지, 노동, 자본이 되겠죠. 토지, 노동, 자본의 기술이라든지 기후 등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국제무역 이론에서는 시간이 경과해도 이런 요소들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각국 간의 노동의 질적 차이가 없다. 사실은 질적 차이가 있죠. 세 번째, 각국의 생산 함수가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생산 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 간의 일정한 함수 관계를 유지한다. 다음으로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다. 경쟁의 정자가 오타가 났네요. 생산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면 누구도 중간에서 그 시장을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완전 자유무역을 가정을 한다. 다시 말하면은 양쪽 국가를 비교할 때 양국 간의 관세도 없고 비관세 장벽도 없고 물류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좀 가설치고는 사실 어렵죠. 좀 지나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국제무역 이론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고전적 무역 이론, 근대적 무역 이론, 현대적 무역 이론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전적 무역 이론은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주로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절대 우위설이나 비교 우위설, 상호 수요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대적 무역 이론은 고전적 무역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나가면서 좀 더 대안을 제시했던 기회비용설이라든가 핵시 오리엔 정리라든가 레온티에프의 역설, 스톨프 사무엘슨의 정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무역 이론은 어떤 동태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개발 요소설이라든가 대표 수요 이론, 기술 격차 이론, 제품 수명 주기설, 환경 격차 이론, 산업 내 무역 이론, 공급 가능설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고전적 무역 이론을 볼까요? 고전적 무역 이론은 특히 노동 가치설, Labor Theory of Value라고 하는 노동 가치설의 그 이론적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노동 생산성이 같을 때 어떤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거죠. 한 국가 내에서 노동 생산성은 같지만 각국 간의 노동 생산성은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양국이 각각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의 양이 타국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면 그 재화의 생산비에 우위가 있다는 겁니다. 고전적 무역 이론 중에서 먼저 절대 우위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영어로는 Theory of Absolute Advantage라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18세기 국부론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집필한 경제학자죠. 국부론이란 책은 우리가 한글로 간단하게 국부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저서의 영어 이름이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the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죠. 이걸 직역하면은 한 나라의 국부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봄 이런 정도가 되겠죠.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만 해도 머켄틀리즘, 중상주의가 대세였습니다. 중상주의는 한마디로 한 국가의 목표는 국가의 부의 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 체제의 모순을 이론적으로 반박하면서 시민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자유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의 논지를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지향 및 수입 회피 정책은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그 자원을 낭비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며 일부 특수이익 집단, 예를 들어 수출업체에게는 이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부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국은 동일 요소량을 투입해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다른 나라가 자국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위설은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므로 노동 가치설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양국이 각각 생산비 절대 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해 생산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증가한 생산량을 서로 교환하면 무역이익이 생긴다는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가 무역의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을 표로 보면 절대 우위설은 이렇게 됩니다. 영국과 칠레 간의 상황을 봤을 때 영국은 직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90명이 필요하고 칠레는 100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한 단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국은 120명이 필요하고 칠레는 80명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영국은 직물의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직물 생산에 특화를 시킨다는 거죠. 생산성이 2.3개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단위에. 칠레는 포도주의 절대 우위가 생깁니다. 따라서 포도주의 생산을 특화시켜서 포도주에 대한 생산량이 2.25개가 된다는 거죠. 절대 우위설은 경제사회에서 분업이 갖는 이익을 국제 경제에 확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분업을 통해 각국의 절대 우위 상품에 특화하여 상호 교역함으로써 자유무역은 세계 전체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절대 우위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가 X제나 Y제 한 제와의 절대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한 나라가 두 제와 모두 타국에 비해서 생산비 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오히려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비판해서 보완한 것이 바로 다음 공부하게 될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생산비설 혹은 비교 우위설이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비교 우위설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 나라는 동일 요소량을 투입해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다른 나라가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비교 우위 개념, 상대적 생산성에 의한 무역의 발생 원인을 분석을 해낸 거죠. 비교 우위 상품의 결정은 나중 다시 공부할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의 개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론은 기본 가정이 이렇습니다. 4강에 보다시피 두 개 국가 두 제와는 단일 생산 요소를 전제를 하고 제와 한 단위당 평균 비용은 불변이며 변화가 없고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은 불가능하고 생산 요소 기억납니까?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이죠. 실업이나 자원의 유유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 고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 우위설은 양국이 각자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를 한 단위씩 교환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지만 그 교환 비율이 달라질 때 무역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그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물음에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국이 타국에 비해서 비교 생산비 우위에 있는 재화를 공급만 하면 타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즉 재화의 공급 측면을 중시하고 수요 측면을 무시한 거죠.
이를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다음 논은 J.S. 밀의 상호수요설이 되겠습니다. J.S. 밀은 경제원론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무역은 상호수요에 의해서 결정된 교육 조건에 의해 발생된다는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는 즉 국제 간의 교환 비율의 결정을 밝히게 되는데요. 교육 조건은 자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 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상호수요설은 상호수요 균동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국제가치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 표를 보면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 3-5에 보면은 한국은 휴대폰 10대를 생산을 하고 하는 것이 포도주 15병을 생산한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럴 때 휴대폰의 교환 비율은 휴대폰 10대에 대해서 15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생산 비율로 하면은 포도주를 15병 생산해야지 휴대폰을 10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경우는 휴대폰 10대를 생산할 때 포도주 20병을 만들 수 있는 투입량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호주의 경우에는 휴대폰 10대를 사기 위해서는 포도주 20병이 필요하고 또 포도주 20병을 생산하는 것은 자동차 10대와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이익이 되려면 한국은 휴대폰을 교육 조건을 보면은 10대 대 15병에서 10대 대 20병이 되니까 한국은 휴대폰 10대를 되면은 10대를 팔게 되면 포도주 16병부터 20병을 수입하는 게 이익이 되고 호주 입장에서는 포도주를 16병부터 19병을 팔면은 휴대폰을 10대를 수입하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 조건이 양국의 국내 교환 비율 사이에서 결정되면은 무역이 이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호 수요 이론은 비현실적인 노동 가치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수요 측면만 강조하고 공급 측면을 무시한 거죠. 각국마다 존재하는 수요의 탄력성 등 다른 요인이 교육 조건에 미친 영향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교재 38페이지부터 등장하는 근대적 무역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파 무역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근대적 무역 이론이 등장이 되는데요. 일국 내의 노동 생산성은 동일하나 각국의 노동 생산성은 서로 다르다는 가정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제 간의 비교 생산 비율가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 못해 왔었습니다. 즉 노동 외의 다른 생산 요소들, 토지, 노동, 자본 등에 대한 생산비의 차이를 무시한 거죠. 이에 근대 무역 이론은 고전파 무역 이론의 노동가치설이라는 비현실적인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생산 요소의 상대적인 부존 비율에 입각해서 핵시올인 정리라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Theory of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설이라고 하는데요. 하벌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벌러는 노동이 생산에 있어서 가치의 전부는 아니며 다른 생산 요소도 고려해야 하고 이들 생산 요소의 상호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즉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기회비용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비교 우위설의 내용을 수용하지만 노동가치설에서 노동비용 대신에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한 행위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치를 실제로 취한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행위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직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가서 연봉을 3천만 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대학에 옴으로써 3천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린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설의 경우 XJ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YJ 생산에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XJ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포기되는 YJ 생산량이 XJ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풀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설은 고전적 무역 이론의 단일의 생산 요소, 동질의 생산 요소, 그리고 불변 생산비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벗어났다는데, 그러나 무역의 형태와 교육 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공급 측면만 치중하고 수요 부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기회비용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과 그 경로는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핵시와 올인은 핵시 올인 정리라는 것을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핵시 올인 정리는 네 가지 기본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두 나라와 두 재화에 있어서 생산 요소는 두 가지만 존재한다. 노동과 자본만 존재한다. 두 번째, 두 재화에 대해서 두 나라의 생산 함수는 동일하다. 세 번째, 두 재화의 요소 집약도는 서로 다르다. 네 번째,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의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무역 당사국 간의 생산 요소와 부존량의 차이가 있고 생산물마다 요소 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해서 무역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생산 요소가 국가 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상품 무역에 의해서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국제 간에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핵시 올인의 명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핵시 올인의 제1명제는 일명 요소 부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Theory of Factor Endowment라고 하는데요. 두 나라 A국과 B국이 있고 두 재와 X재가 Y재가 있습니다. 두 나라 간에는 두 가지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A국은 자본 풍부국이고 B국은 노동 풍부국이 되고 X재는 자본 집약제이고 Y재는 노동 집약제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을 가정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국제 간의 비교 생산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 두 가지는 첫째, 국가 간의 요소 부존도의 차이다. 즉 A국은 자본 풍부국이란 거죠. 그래서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격에는 이자도 싸고 노동의 가격은 또 비싸집니다. 또 B국은 노동 풍부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은 싸고 이자는 비싸다는 거죠. 요소 집약도는 뭡니까? X제는 자본이 집약된 거고 Y제는 노동이 집약된 겁니다. 따라서 A국에서는 자본 집약제인 X제의 비교 우위가 있고 B국에서는 노동 집약제인 Y제의 비교 우위가 있어 A국에서는 X제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B국에서는 노동 집약제인 Y제를 수출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하여 그 상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하여 그 상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자, 제2명제는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입니다. Theory of Factor Price Equalization이 되겠습니다. 무역이 개시되면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없어도 교역 당사국 간에 생산 요소 가격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균등화된다는 겁니다. 이는 핵시 올인 정리를 사무엘슨이 완성시켰다고 해서 핵시 올인 사무엘슨 정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핵시 올인 정리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A국은 자본 풍부국이니 이자가 낮고 임금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본 집약제에 특화시킬 경우에 자본 수요는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게 되고 노동 수요는 떨어지고 임금은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B국은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레온티에프's paradox라고 하는데요. 레온티에프의 역설은 핵시 올인 정리의 요소 부존 이론을 검증을 해서 나타난 겁니다. 레온티에프는 1947년도에 미국의 200개 자본 집약적인 수출 산업과 노동 집약적인 수익 경제 산업,
수입 대체 산업이라고 하는데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본된 노동의 투입 비율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핵시올인 정리의 내용대로 자본 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 집약재를 수입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예상과 달리 자본 집약재를 수입하고 노동 집약재를 수출하는 형태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온티에프는 포드에 의해서 검증을 받게 되는데, 역설은 포드에 의해서 검증을 받게 되는데, 첫째, 미국의 생산 요소 부존도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다른 나라의 노동 생산성보다 높다는 거죠. 노동 생산이 높은 것은 노동의 질이 우수함을 의미하고, 우수한 노동력은 투자에 의한 노동력 개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즉, 풍부한 자본을 노동력 개발에 투자하여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휴먼 캐피탈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R&D 혹은 인력 개발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생산 함수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내 수입 대체재의 생산 함수와 수입재의 생산 함수를 동일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으로 수출재와 수입 대체재를 생산하므로 수입 대체재가 수출재보다 더 자본 집약적일 수 있다는 거죠. 스톨프와 사무엘슨의 정리가 있습니다. 근대적 무역 이론에서요. 스톨프와 사무엘슨은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에 입각해서 고임금 수준의 국가와 저임금 수준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에 결국 두 국가의 임금 수준이 균등화된다는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고임금 국가에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바로 스톨프 사무엘슨 정리는 보호무역주의 이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근대적 무역 이론을 마치면서 퀴즈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무역이 개시되면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없어도 교역 당사국 간의 생산 요소 가격은 그 생산 요소가 투입되어 생산된 재화의 자유무역을 통하여 결국 균등화된다는 이론이 무엇이었죠? 네, 정답은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이었습니다. 각 재화에 투입된 생산 요소가 비록 국제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화의 자유로운 무역으로 인하여 결국 생산 요소의 가격이 같아진다는 이론이었죠. 이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은 핵시올인의 이론을 사무엘슨이 정리했다 해서 핵시올인 사무엘슨 정리라고 또 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하벌러의 기회비용설은 노동이 생산에 있어서 가치의 전부는 아니며 다른 생산 요소도 고려해야 하고 이들 생산 요소의 상호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무엇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주장했습니까? 네, 기회비용이었죠. 기회비용을 경제학적으로 풀면은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YJ 생산에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XJ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포기되는 YJ 생산량이 XJ 기회비용이 되고 이러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그 재화의 가격과 생산성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국제무역 이론 중에서 현대무역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